네. 자, 여러분 교재 345페이지 펴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신 기출문제 제54회, 제54회의 실무 이론평가 10문제 풀이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최신 기출문제 제54회 실무 이론평가 문제 10문제 풀이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는요,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회 문제는 지난해 여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른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회계정보의 제공의 목적. 여러분, 우리 회계 이론 첫날 아마 이 부분이 나왔었어요. 회계정보 제공의 목적은 첫째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수탁 책임자의 그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고객을 위한 상품별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상품별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서 고객들에게 그걸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원가관리 회계로서 경영자라든가 회사 내부에 이용하는 것이지 고객에게 상품별 원가를 제공하는 회사는 없어요. 목적이 아니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다음에 4번,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원가관리 회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무회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재무회계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다. 2번은 원가관리 회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가관리 회계에서도 상품별 원가를 고객에게 제공하진 않아요. 원가관리 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회계잖아요.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두 개가 옳다는 거죠. 보기를 보니까. 자, 가번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자,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피적이죠.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자, 우리가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대손을 예상한 값을 우리가 그 자산에서 차감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기의 비용, 대손상각비로 반영을 하죠. 그래서 일정한 그 예측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번은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신뢰성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목적 적합성하고도 전혀 무관한 건 아니에요. 일단 가번은 한 삼각형 정도. 나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맞습니다. 자,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은 바로 의사결정을 변경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목적 적합성에 있는 피드백을 말하는 거예요. 피드백. 그래서 나번 옳은 설명입니다. 다음에 다번, 회계정보를 미래 재무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된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의 신뢰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예측은 정확한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측 가치는 목적 적합성을 강조할 때 예측 가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성하고 예측 가치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라번,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 적합성이라는 질적 특성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상충하는 부분.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높으면 신뢰성은 다소 떨어지고 반대로 신뢰성이 높으면 목적 적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번과 라번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가나 1번이 답이다. 자, 여러분 그 회계의 질적 특성에 관해서 우리가 이론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꼭 암기해 둬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예, 피, 적이라고 외우시라고 그랬고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표, 검, 중이라고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피적은 이제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적시성을 암기하기 위한 그 첫자를 딴 것이고요. 예피적. 신뢰성에 해당되는 표검중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것을 암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검중이라고 외우십시오.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만 여러분이 잘 암기해 두신다면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는 대체로 거의 다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 이래서요. 여러분 매출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 매출 채권이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이게 매출 채권이죠. 자, 상품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하고 200만원은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200만원이 받으러움이고요.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잔액이 외상 매출금이죠. 운반비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럼 매출채권은 500만원 아닌가요? 운반비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판매관리비고 그건 채권이 아니죠. 운반비는. 우리가 판매하면서 운반비 들어간 것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1000개를 500원에 5,000원에 개당 5,000원에 판매한 그 500만원이 모두 매출채권입니다. 3번이죠. 받으러움 200만원과 외상매출금 300만원이 매출채권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3년도 기말 재무제표에 나타난 계정과목과 금액의 일부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입니다. 영업이익 얼마일까요? 영업이익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드렸죠. 네, 손익계산서 구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두 가지를 빼는 거죠.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80만원과 판매 관리비가 뭐뭔지 체크해 볼까요?
퇴직급여 판매관리비죠.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판매관리비가. 그죠?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비용이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 자비익은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130만원 매출액 수익에서 매출원가 80만원 빼면 50만원이고 그 50만원이 매출 총이익이죠. 그리고 18만원을 빼면 50만원에서 18만원을 뺀 게 영업이익이죠. 그럼 얼마예요? 32만원이다. 영업이익은 32만원. 130에서 98만원을 빼면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에 5번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 여러분 자본에 대한 거 개정 과목 다 암기하셨나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중요한 거 두세 개씩 있었죠?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자본이라는 건 뭐예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죠. 다음 2번.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 아닙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손익계산서에서 오는 거예요.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난 게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것이지 주식을 발행해서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것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그게 뭐예요? 개정 과목으로는 주식발행 초과금이었죠. 주식발행 초과금. 자, 옳지 않은 건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4번 맞는가 볼까요?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맞습니다. 자본금이라는 것은 발행한 주식수에다가 액면금액 곱하면 돼요. 액면금액이 자본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표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두 개는 꼭 아셔야 됩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과 재평가 잉여금. 자본 관련 개정 과목 여러분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본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다음은 6번.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23년 4월 1일 소모품 10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구입한 소모품은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자, 앞에서 우리가 유형상사였나요? 예, 맞죠. 유형상사의 결산분기에서 소모품 정리 문제 우리 했었죠? 예. 그 문제입니다. 4월 1일 날 모두 100만원을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소모품 구입하고서. 그리고 12월 31일 결산일에 소모품 미사용액은 20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은 비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시켜야죠. 그리고 자산 잡아야 되죠. 그 분계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자, 비용을 취소하려면 소모품비를 대변에 기입해야 되겠고요. 자산으로 잡으려면 소모품을 차변에 기입해야죠.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20만원. (1번이) 답이죠. 다음은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 23년 12월 31일 현재 비품의 취득원가가 400만원이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전기에는 72만원, 단기에는 144만원이 됐네요. 2배 됐죠? 22년 1월 1일 비품은 400만원에 취득했다. 내용연수는 5년이다 라고 했고요. 1번 비품의 잔존가치는 40만원이다. 자, 잔존가치가 40만원인지 알려면은 확인해 보려면 요 취득원가 400만원에서 40만원을 빼가지고 360만원을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랬을 때 72만원이 나오면 잔존가치 40만원이 맞는 거죠.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0만원 나누기 5년 내용연수 5로 나누면 72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잔존가치 40만원을 반영했구나. 1번은 맞은 거죠. 옳은 것은 답은 1번이네요. 그러면 2, 3, 4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면 비품의 단기말 장부금액은 400이다. 400은 취득원가죠. 장부금액은 얼마예요? 400에서 144만원을 빼야 되잖아요. 256만원이네요. 3번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니죠. 아까 5년으로 나눠보니까 맞았죠. 정액법이었습니다. 다음에 4번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144만원이다. 아니죠.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단기에 감가상각 한 것만 감가상각비가 되기 때문에 72만원이죠. 72만원. 144만원은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하고 항상 같은 건 아니죠. 네, 1번이 맞는 거였다. 네, 7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습니다. 하나당 3점짜리입니다. 다음 8번. 8번부터 세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생수과세죠. 택시과세입니다. 유아용 기저귀가 면세입니다. KTX 고속철도죠. 과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면세에 해당되는 건 3번.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입니다.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매입세액. 이게 납부세액이죠. 매출세액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5억 5천만 원. 영세율에 해당되는 것이 1억 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영세율은 세금이 없는 것이니까 4억 5천만 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4,500만 원이 매입세액이죠? 매출세액이죠? 10%니까 4억 5천에 5억 5천에서 1억 빼고 4억 5천에 10% 매출세액입니다.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나번에 나와 있네요. 2,100만원.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100만원과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는 것이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는 것이죠. 그러면 300만원을 빼야죠. 2,100 매입세액에서.
그러면 1800만 원이죠. 자, 4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빼면 그게 답이 됩니다. 4500 마이너스 1800 2700만 원 나오죠. 2700만 원을 우리가 납부세액이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1번 법인 사업자는 애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애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네, 법인 사업자가 뭐 100%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는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고지 납부하는 일부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아주 작은 법인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자, 2번 폐업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폐업의 경우는 다음 달 25일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폐업한 날로부터 25일이 아니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죠.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에 해당되는 사업자, 또 투자가 많았던 과세기간의 사업자, 조기환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4번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애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애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입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영업실적이 나빠가지고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은 신고하면서 세금을 조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폐업한 경우에 확정신고를 언제 하느냐?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이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 3문제가 나오고요. 재무회계 이론 7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론에서 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아 놓으시면은 실무 수행을 할 때 실수가 다소 있었더라도 충분히 합격이 됩니다. 이론에서 점수가 굉장히 빈약할 경우에는요, 아주 실무를 완벽하게 거의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 잘 해두셔야 되겠어요. 혹시 지금 풀이한 것 중에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54회죠. 54회 기출문제 이론 풀이를 해보니 한 난이도가 한 보통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